주식심화론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릴지 화면으로 보시죠. 호재만발 우주항공과 국방 투자 전략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택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호재가 만발한 섹터고요. 그래서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 또 점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쟁의 특수라고 볼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증가 사이클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분위기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이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일단 2020년도 기준으로 국방 예산을 한번 내가 찾아봤더니 미국이 7,380억 달러, 뭐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뭐 900조가 넘어가는 게 예산으로 잡혀져 있어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인데 뭐 미국에 비해서는 뭐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 1933억 달러.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영국이 한 615억. 지금 전쟁 열심히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606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분단 국가다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은 400억 달러 수준의 국방 예산이 잡혀져 있고요.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강행했던 주범 아니에요. 근데 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 500억 달러 조금 넘어요. 이게 이제 GDP 대비 1.4%인데 이걸 2%까지 상향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군비 경쟁에 이제 불을 짚었고요. 독일 쪽에서요. 네네네. 예. 이 GDP로 봤을 때는 또 제일 많은 데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8.4%.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5.6%. 미국 같은 경우는 저렇게 많은데 한 3.7%가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GDP 대비 한 2.8%가 국방 예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결국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약소 국가를 침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전략적으로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좀 군비 경쟁에 좀 확산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게 지금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각국에서 국방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GDP 대비해서 2%에서 4%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월등히 높은 국방 예산을 보여주는 미국 같은 쪽에서도 3.7% GDP 대비해서는 그 정도 수준의 국방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쪽도 동유럽 쪽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수출 모멘텀들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우리는 지난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때 또 의미 있었던 성과를 또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 분야의 FTA로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한미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한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좀 같이 협력하면서 우리 방산 산업이 수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네, 제가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군사력이라든가 이 방산 규모에 있어서 미국이 또 최고의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파급되기 때문에 이 국방 상호 조달 협정 RDP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이 국방 부문에 있어서 공급망, 개발, 제조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서로 파트너십을 강화하자 이러한 부분인데 결국 이 방위 산업도 가장 핵심은 반도체거든요. 결국 반도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같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결국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진짜 드러내놓고 이제 보호 무역을 강화하고 있어요. 어떤 제품이든지 미국산이 55%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50% 더 매겨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RDP를 통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미국 같은 경우 국방 쪽 이 조달되는 시장 규모가 425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이 국방 예산의 절반 정도가 이 시장 규모인데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건 0.3%. 아주 미미할 정도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 국방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RDP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등등등 27개국이 조인이 돼 있어요. 조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열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많은 기술력이 있는 뭐 장갑차라든가 우리가 뭐 전투기를 납품하는 건 아니고 전투기는 한 대가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경비행기가 이 연습용으로서는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고 우리 기업한테는 기회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협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미국 쪽으로 방산 관련한 아이템들을 수출하게 될 때 아무래도 이 RDP 협정 체결 이후에는 어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수출 원가 측면에서 기존에는 좀 할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뭐 없애주니까. 네네. 그래서 원가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국 수출길이 열림과 동시에 또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 항공우주가 폴란드 쪽의 수출 모멘텀으로 어제 엄청난 시세를 보였습니다. 강한 양봉을 기록했었고요. 오늘은 현대 로템이었는데요. 이렇게 수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방산주, 항공우주 섹터라고 전체적으로는 좀 볼 수 있겠죠. 이런 쪽이 이런 쌓여있는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도 실적 기대를 좀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사상 최대 실적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일단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좋은 뉴스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좋은 뉴스들이 막 나오는데 왜 내가 사면 꼭 내려가요?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그럼 결국 그 뉴스 나오는 시점에 주가 위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이들 관련된 종목 보면 일단 제가 봤을 때 단기 저항 라인에 왔어요. 그럼 얘네들이 더 갈 수 있니 못 가니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 전쟁 이 자체가 계속해서 질질 끌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의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적 플러스 모멘텀 플러스 되니까 조정은 의도적으로 조정 주고 더 갈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거는 결국 이 푸틴과 어찌 보면은 파월, 이 금리 인상 이 두 개가 많이 좌우하고 있는데 여튼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 시장은 오히려 종목별 움직임에 있어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국항공우주 오늘 또 많이 올라갔다가 윗골이 다는 현대로템 두 종목을 보면서 이러한 종목들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제가 하나하나 좀 방향을 잡아 드릴게요. 이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일단 F550 이 공급 계약 추진 이러한 얘기가 뭐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뭐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면서 수주도 5조 원대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차트 보면은 이 주봉 차트인데 작년에 제법 많이 올라갔었어요. 제법 올라갔다가 조정을 거의 1년 정도 준 다음에 그 고점을 빵빵 치고 갑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자리가 분명히 많이 올라갔지만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봤을 때는 얘가 아직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고점에서 저점, 최근에 뭐 한 6년, 7년 동안의 위치에서 얘의 고점, 저점을 땅 쳐버리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중간값이 한 6만 1,000원인데 그러면 이번 상승은 제가 봤을 때 6만 1,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일봉 차트 보면서 가시면 지금 차트 보시면 살아 있어요. 오늘 십자형 캔들 장대 양봉 나왔죠? 십자형 캔들 오늘 저점 안 깨면 아마 한 번 더 올라가면서 6만 1,000원이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트라이 되면 아마 좀 단기 고점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큰형님들 이 DII 인덱스 계속 살아있다라는 건 더 가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너무 오버슈팅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윗골이 달고 장대 음봉 쫙 나오면서 큰형님들도 빠져나갔죠. 그럼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이 최근 고점 23,000원도 못 돌파했다라는 건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철도 쪽으로 이 얘를 종목을 더 많이
연결시키는데 맞아요. 이번에 폴란드 그 수출권 이게 나오면서 한번 갭 떴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폴란드 쪽의 수출 모멘텀 때문에 아직 계약 성사 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멘텀 때문에 방산주에 편입되는 그런 이벤트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우리가 대북주로 좀 많이 알고 그렇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무거운 흐름을 예상을 해주셨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지지하면서 이후에 또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또 네. 방산하고 연결 경협 이쪽으로 또 연결되니까 요즘 북한하고는 관계가 껄끄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재와 이 악재가 같이 돼 있는데 결국 이 폴란드 이 건이 제대로 클로징 돼 버리면은 네.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1주, 2주는 버벅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버벅대는 자리가 아마 뭐 오늘 종가가 여기서 끝나게 되면 이날의 종가를 훼손하는지 봐야 돼. 이 훼손하게 되면은 아마 이 60일 이평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있고요. 그랬을 때는 거기서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없는 분들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보유하신 분은 오늘 좀 너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또 내려와도 이런 종목들이 또 갑자기 내일 그냥 또 올리는 수도 있어요. 아주 세력들 마음은 갈 때와 같아가지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유하신 분들은 뭐 그냥 내가 봤을 때 보유하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확인하고 하자. 뭐 지금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게 신규 매수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니까 오히려 완벽하게 저점 나왔다라고 보는 그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의 추세 시작점은 지난해 1월 정도? 지난해 초반으로 아까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당시에 뉴스페이스라는 단어가 처음 딱 등장하면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한다. 이런 모멘텀들이 나왔었던 시기가 지난해 초반 1월장의 어떤 테마로 움직였던 분야였고요. 이런 것들이 올해까지 이렇게 연결되면서 실적, 수주로 연결이 되네요. 또 모멘텀이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달 탐사선 발사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6월 15일에 있을 새누리 2호 발사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네. 8월에도 또 이벤트가 대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최초로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 채비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8월에 우주 발사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벤트를 놓고 봤을 때 관련한 우주항공주의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매도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가 하나하나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달 탐사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제는 발사를 할 겁니다. 성공할 시에는 세계 7번째로 아주 뭐랄까 위협을 달성하는 지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이전에 우리가 작년에 한번 실패했던 누리호가 6월 15일 날 있잖아요. 결국 이 누리호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실패하고 나가지고 관련 종목들 많이 하락했거든요. 결국 이게 발사체를 쏘는 건 이 발사체하고 또 인공위성하고 이 두 개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하나 쪽이 많아요.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계열사인 세트렉아이가 있고요. 또 그 밑에는 한국항공우주. 또 한양 ENG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설비 쪽도 있지만 이쪽으로 기술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리호 때 보면은 그 발사체 거기에 한양 ENG도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그때 저도 봤는데 그 외에 뭐 LIG 넥슨, AP 위성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6월 15일 날 이 누리호가 발사가 성공되게 되면 이들 종목은 내가 봤을 때 갭 떠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은 개파락이죠, 뭐. 그러면 얘네가 개파락해가지고 죽을까요?라고 했을 때 결국 두 번의 실수이기 때문에 조금 한 달 정도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은 뭘 보고 갈까요? 또 8월 달 이 달 탐사선 이걸 보고 또 이제 꾸역꾸역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기서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성공 확인하기 전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게 탄력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성공하게 되면 오히려 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아마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8월 달까지 움직임 나타나고 그럼 8월에 얘가 실패하면은 뭐 당연히 죽는 거고 성공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가 또 꼭지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항상
최근에 우리 주가들 뭐 2차 전지고 뭐 이런 종목군들 보면은 왜 안 갈까요?라고 했을 때 이미 몇 년치 이 영업이익 아니면 그 기대치를 다 끌어다가 주가를 한번 올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안 가듯이 이쪽도 뭐 방산이든 뭐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 미래의 기대치를 끌어다가 주가를 올려버리면 그 다음은 어떤 재료가 나오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러한 부분을 잘 유념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15일에 누리호 2차 발사, 한국형 발사체 발사가 성공하는지 여부가 무엇보다 우주항공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성공을 하면 그 호재를 확인하고 갭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부 종목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AP위성 같은 종목도 오늘 강한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직은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실까요? 당연하죠. 예.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방산 쪽에서 이 위성 쪽에서는 제일 핫한 종목을 뭐 쇠트랙 아이 보는데 얘도 지금 3.59% 하락하지만 추세가 깨졌냐라고 할 때 절대 깨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애들도 차트 보면은 어제 고점 만들어 놓고 지금 눌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가 뭐 21일 평선 아니면 61일 평선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네.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만약에 성공해. 그럼 가는 거죠. 그러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약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매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이 걱정이 들고 그러면은 결국 이러한 종목이 만약에 잘못됐을 땐 또 다시 60일 깨고 내려가겠죠. 그러나 이렇게 툭툭 내려온 다음에 성공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53,300원 저거 뛰어넘는 고점 나오면서 갭 떠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 종목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 결국은 성공 여하에 따라서 네. 갭 뜨느냐 갭 하락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6월 15일에 누리호 2차 발사가 실패하더라도 8월에 달 탐사선 발사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또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시고요. 따라서 6월과 8월 사이에는 이러한 관련한 종목군들이 올해 고점을 만들 가능성도 있을까요? 두 개 다 성공했을 때는 이들의 파급력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이유는 예. 그 다음 질문하면 제가 이제 예, 그 다음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새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이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이슈가 됐더라고요. 지방선거에 이런 공약을 좀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었는데 결국에 어쨌든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는 걸로 일단 확정이 됐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대전에서도 우리가 우주청을 설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각 지역에서 이 어떤 청사, 우리나라의 나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좀 놓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항공우주청 설립이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까요? 네, 이게 뭐 어디에 설립되든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고 결국 이러한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시대 사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보시면 결국 이 우주 경제에 대해서 그 이전에 많은 분석하는 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2017년도에는 모건 스탠리가 우주 경제 그 시장 규모를 1조 달러로 봤어요. 근데 3년 있다가 BOA가 우주 경제 시장에 대해서 아까 걔는 2040년까지 1조 달러라는 시장이 형성될 거다라고 했는데 3년 뒤에 BOA는 2030년, 10년을 앞당겨 가지고 1조 4천억 달러 시장이 될 거다라고 이쪽 시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역시 앞서가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게 아마존 전 CEO 있죠? 제프 베조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00년에 벌써 블루 오리진을 설립했고요. 말 많은 우리 테슬라 이 머스크도 2002년에 스페이스 X를 설립했습니다. 결국 왜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느냐를 했을 때 앞으로 국가가 그 미래 성장과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 이 우주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 5G, 6G 아니면 UAM 아니면 자율주행 이런 애들이 그냥 단순한 통신망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적어도 인공위성
이 인공위성에 의해서 다 잡히는 거거든요. 인공위성은 진짜 첩보에서도 쓰고 우리 과학적인 측면에서 쓰고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율주행, UAM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게 이 적어도 인공위성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서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렇게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고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 항공우주 쪽으로는 한국항공우주하고 내가 봤을 때 한화그룹입니다. 한화그룹은 크게 이 신재생하고 항공우주 이 투 트랙으로 가는 기업인데 그 메인은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 세트랙아이가 그 적어도 인공위성 관련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찍고 그거를 분석하고 하는 기술력이 있는 아주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공우주 반드시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크게 보고 있는 건 결국 반도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우주 산업, 그다음에 이제 더 필요한 게 이제 우리 제약바이오 쪽도 계속 키워야 될 크게 이 세 개 키워드가 우리 미래 먹거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는 아니고요.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항공우주를요? 예.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이 세 가지가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나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나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사 얘기 많이 하고 우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나사에 대한 관심 많으시잖아요. 항공우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항공우주청이고요. 각국, 미국과 우리나라의 우주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사의 전시는 벌써 1차 세계대전 전이니까 엄청 오래됐고 우리나라는 이제 막 생겨나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밸류에이션 한번 종목별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가 쌓여가고 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데 밸류에이션 점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밸류 가지고 지금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일단 밸류 나왔지만 결국 우리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이 시장에서 진짜 크게 한번 투자해가지고 갈 수 있는 시장이냐 이런 걸 많이 질문받는데 네.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크게 투자해서 갈 시점은 올 겁니다.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고 또 1년, 2년은 좀 기다려줘야 제대로 된 시장이 옵니다. 시장이 그냥 벅벅벅벅 이렇게 지금 횡보하는 장에서는 진짜 투자금도 줄이면서 그러면 주식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주식 안 하면 안 돼요. 왜? 시장의 리듬을 못 읽으면 지금이 이게 따뜻한 시장인지 정말 아주 냉각된 시장인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일단 발을 담궈 놓고 물릴 때 물리더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물린 게 봄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굉장히 시장이 안 좋네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더 물 타든 뭔가 투자를 하든 방향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엉망이기 때문에 어떤 밸류 가지고 하지는 못해요. 근데 또 시장이 정상화되면 거기서 또 목표를 잡기 위해서 밸류에이션을 보는데 일단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얘네들 PER 보면은 일단은 그 PER 같은 경우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높아요. 고밸류예요. 그 외에 LIG 넥스원이라든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그냥 업종 대비 적정한 PER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PBR 같은 경우도 세 종목 중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가치주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1배 아래에서 거래가 되네요. 일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요거 58,500원 요거 땅 치는 시점은 어딜까? 결국 이걸 치는 시점은 6월 15일 날 성공하게 되면 뽕 치고 가는 거죠. 그럼 얘 월봉 차트 보면서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얘는 월봉 보면 어느 정도 그런 대로 좀 올라와 있지만 과거까지 갔을 때 이 12만 원이라는 이전의 고점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위치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잘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고점에서 저점 만들고 딱 절반 간 자리가 2016년도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번에는 성공하게 되면 이건 진짜 눈 감고도 가요. 예, 성공하면 눈 감고도 가는 거고 그 이상 얼마나 갈 거냐 했을 때 한 8만 원까지는 조금 열려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든지 다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산이라든가 항공우주 관련돼서는 하나그룹이 탑이고요. 거기에 또 그 제일 1순위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보시고 이 발사체라든가 모든 키포인트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공위성 이쪽 부분은 세트레가이가 닿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 중심에 있는 한화그룹이 왜 못 갈까라는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이벤트를 통과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8만 원 시도는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성공하면. 예,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렇죠.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건. 그날 뭔가 우주의 기운과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가야 잘 실험을 해도 그게 진짜 발사가 성공하기까지는 뭔가 운의 영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옛날 과거에는 임금이 덕이 없으면 이 백성들이 골고 흉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이번 정부도 덕이 있으면 이번이 성공할 것이고 덕이 없으면 실패하면서 좀 엉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항공 우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본격적인 모멘텀을 맞이할지 6월 15일 누리호 2차 발사 주목되고 있습니다. 탑픽을 한번 꼽아볼게요. 저는 오늘 이 섹터를 얘기하면서 과연 전문가님께서 어떤 의견을 주실까 정말 궁금했는데 어쩌면 예상 밖의 좀 탑픽 섹터라고 보고 계세요. 하반기에도 계속 이 섹터를 보실 생각이신가요?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저는 솔직히 시장만 뭐 그렇게 제가 항상 시장이 박스라 그러잖아요. 박스일 때는 갔다 떨어졌다 반복해요. 그럼 이에 주가가 지금 그러한 모양새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트레가이를 볼게요. 이 작년에 실패하면서 66,100원 고점 만들어 놓고 반 죽여놨습니다. 반 죽여놓고 어찌 보면 여기서 이제 쌍바닥 만들고 여기서 이제 사인이 하나 나왔어요.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더 떨어졌는데 RSI가 상승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나 갈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 더 확인 사살 쌍바닥 여기서 한번 만들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졸졸 올라갑니다. 여기 고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정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매맞는 거예요. 이때도 미리 좀 매맞더라고요. 그래놓고 실패하니까 뚝뚝 떨어졌는데 요번 같은 경우도 분명히 성공하게 되면은 아마 66,100원 저거를 향해서 그냥 올라갈 것이고 실패하게 되면 다시 뚝 떨어졌다가 좀 고민하다가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 기업 자체가 미래 성장성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데 그놈 뭐 발사 하나 실패로 인해 가지고 네. 그 가치가 좀 훼손되는 뭐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큰 그림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결국 인공위성, 항공우주 이거를 잡아가야 되는데 그 중심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6월 15일 누리호 2차 발사 그리고 8월에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 발사 이 이벤트들을 앞두고 눈치 싸움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매수 시기를 그래도 딱 집어서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지. 방산주. 근데 일단 이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군들은 네. 그 발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네. 차트 만들어 놓고도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실패하게 되면. 반면에 일단 뭐 방산 쪽에서 보면은 다른 아까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 폴란드 그게 진짜 클로징 되게 되면 오늘 급락 나온 이유 그냥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간절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전에 막 우리 한국 항공우주에서 했던 뭐 그 인도네시아 그런 나라들하고의 계약하고는 좀 성격이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 없이 좀 눌릴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탑픽 종목은 압축이 되고 있네요. 세트레가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 세 가지 정도 위주로 종목을 관찰하시면서 이번 모멘텀 드리븐 이 플레이에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내 실력도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력을 올리려면 우리가 또 많은 공부, 또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택규 전문가의 공방 일정이 예정돼 있네요. 네, 오늘 제가 또 네. 그 6시에 배워야 산다 요새 하는데 우리 주린이분들 진짜 하나하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첫 번째 2주 전에 한 번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너무 쉽게 잘했다고. 오늘 또 합니다. 그거 끝나면 저녁 7시에 또 공개 방송까지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TV 앞에 있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워야 산다부터 또 저녁 7시에 공방 일정까지 예정돼 있으신데요. 최택규 전문가, 위기는 언제나 기회 없다. 지금 위기의 본질은 뭘까요? 지금 위기의 본질은요. 아직 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직도요. 예. 쌀 듯하지만 진짜 2020년도에 올라갔던 거 그거 퍼센트하고 지금의 위치하고 제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절대로 지금 싼 자리가 아니에요. 충분히 더 떨어져야지 매수세가 들어온다. 왜 기관 외국인들이 왜 싼 데 안 들어올까? 왜 미국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현금을 쌓아놓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땐 분명히 큰 형님들은 지금을 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만 싸다고 생각해. 이걸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요즘 여기저기 보시면 환율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1998년 IMF 위기, 그리고 2008년 위기, 이때 1,500원 내외였던 원달러 환율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어쩌면 또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직은 그 기회가 완전히 온 타이밍은 아니라고 또 최택규 전문가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다양한 변수, 또 섹터별의 전략, 또 종목을 보는 요령, 이런 것들 오늘 저녁 7시에 공개 방송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양대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630포인트 선, 875선 가리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현재 계속해서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뭐 레벨을 더 높이면 또 기회로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대로 1250원 선 부근에서 현재 1255원 선에서 등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오늘 마감도 토마토TV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